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 요양병원과 시설 면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휴 동안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기준을 현행 4명에서 6명으로 연휴 이후에는 8명까지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가 다음 주부터 예정대로 등교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지역은 전면 등교, 4단계 지역도 고등학교 전면 등교, 초중학교는 3분의 2까지 등교할 수 있다고 기준을 세웠습니다. 미국에서 못 쓰고 버려지는 백신이 최소 1,500만 회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다수 아프리카 국가의 접종률은 5%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미국의 백신 폐기는 심각한 백신 불평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콜롬비아에서 처음 발견돼 39개국에 퍼진 코로나19 뮤 변이 바이러스를 관심 변이에 추가했습니다. 남아공과 일본에서도 새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는데 델타 변이보다 더 강력한 변이가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농도 폐수를 처리하는 필터는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잠시 뒤 과학의 달인에서는 고농도 폐수를 정화하는 산업용 필터 기술 국산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추석 연휴 특별 방역 대책에서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나 요양병원 시설, 면회 허용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설과 추석 때와 마찬가지로 요양병원과 시설 면회 관련 내용 등을 검토했으며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추석 연휴 동안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기준을 현행 4명에서 6명으로 연휴 이후에는 8명까지 확대하거나 백신 접종자를 인원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으며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오는 6일부터 적용되는 등교 확대 방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2일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여러 방역 조치를 통해 등교 확대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학교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직원과 대입 수험생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이달 초 완료됩니다. 교육부는 오는 11일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종사자, 초중고 교직원과 대입 수험생 등에 대한 백신 2차 접종이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1일 기준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등 교직원의 접종 완료율은 35.1%, 고3, 고교직원, 대입 수험생은 83.7%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의료노조와 정부 간 협상 타결 소식에 K방역의 성과는 보건의료인의 헌신과 노고 때문임을 잊지 않고 국민과 함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노정 합의가 이뤄져 정말 다행이라며 국민을 먼저 생각해주어 고맙다는 뜻을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또 이번 합의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내실 있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 인력 처우 개선 등 합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노조와도 충실히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콜롬비아에서 처음 보고돼 39개국으로 퍼진 코로나19 뮤 변이 바이러스를 관심 변이에 추가했습니다. 남아공과 일본에서도 새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는데 감염병 전문가들은 언제든지 델타 변이보다 더 강력한 변이가 등장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뮤 변이는 지난 1월 콜롬비아에서 처음 보고됐습니다. 이후 8달 만에 39개국으로 퍼졌습니다. 전 세계 점유율은 미미하지만 콜롬비아에선 39%, 에콰도르에선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40여 건이 보고됐고 지난달 벨기에 요양원에서는 이 변이에 감염된 7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 WHO도 최근 뮤 변이를 관심 변이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WHO는 뮤 변이가 베타 변이와 유사하게 백신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자료가 있으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아공과 일본에서도 새 변이 바이러스가 보고됐습니다. 남아공 연구팀은 1차 확산 때의 지배종과 같은 계열의 새 변이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변이 바이러스는 전염력과 항체를 피하는 능력이 종전보다 커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So it could spread more efficiently from person to person. And it could, like some of the other variants, it could partially get around some of the immune response. 일본 연구팀도 지난해 8월 환자에게서 채취한 검체에서 새로운 변이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유전자의 특징 등을 고려할 때 일본 내에서 새 변이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염병 학자들은 지금처럼 코로나 확산이 계속되는 상황에선 앞으로도 많은 변이가 나올 수밖에 없고 델타 변이보다 더 강력한 변이도 언제든 등장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미국에서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겨울철 대확산 때인 올 1월 이후 처음으로 16만 명을 넘었습니다. 어린이 감염자도 급증해 올해 정점 수준이었던 주간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2주 전보다 14% 늘어 16만 명을 넘어섰다고 집계했습니다. 겨울철 대확산이 한창이던 올해 1월 하순 이후 7개월여 만입니다. 하지만 가파르던 증가세는 둔화한 듯 보입니다. 연방 공무원을 시작으로 대학과 기업 등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채택한 곳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And now over 800 colleges and universities, over 200 healthcare employers, small and large businesses across the country, and dozens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school districts have stepped up to follow the president's lead. 백악관은 의무화 대상자가 수천만 명에 이르면서 실제 접종률도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미국인 61.8%가 최소 한 차례, 절반이 넘는 52.4%가 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접종 자격이 있는 12세 이상 인구로 범위를 좁히면 72.2%가 최소 한 차례 맞았고 61.4%가 접종을 끝냈습니다. Vaccination requirements work. They drive up vaccination rates. And we need more businesses and other employers, including healthcare systems, school districts, colleges and universities, to step up and do their part to help end the pandemic faster. 하지만 학교가 대면 수업을 전면 재개하면서 어린이 감염자는 기록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국 소아과 학회는 지난달 26일 기준 주간 어린이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어 올해 1월의 정점 수준에 근접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여기에 여름 끝의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CDC 국장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연휴 때 여행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First, if gathering with family and friends, remember that spending time outside with others who are vaccinated will help to prevent transmission. 또 공공장소의 실내에서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에서 못 쓰고 버려진 코로나19 백신이 올해 3월 이후에만 최소 1,500만 회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NBC 방송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집계를 토대로 올해 3월 1일부터 8월까지 미국 주정부와 약국 등에서 못 쓰고 버려진 백신이 1,510만 회분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애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약국과 주정부 등이 자체 보고한 자료인데다 일부 주의 집계 누락을 반영하면 실제 폐기량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이라고 방송은 짚었습니다. 영국 워릭대 샤리파 세카라라 교수는 수많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백신 접종률이 5%에 못 미치는 와중에 백신이 폐기된다는 건 비극이라며 이는 엄청난 불평등이고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 ECDC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일반인은 추가 접종을 급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AFP 등에 따르면
ECDC는 백신 접종을 마쳤어도 보호 효과가 제한적인 면역 취약층에 대한 추가 접종과 백신에 적절히 반응한 일반인들에 대한 추가 접종은 다른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면역 취약층에 대한 추가 접종은 이미 고려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미국 전 직원에게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여부를 보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각 1일 애플은 직원들이 사무실로 출근하든 재택근무를 하든 관계없이 9월 17일까지 자발적으로 백신 접종 여부를 신고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애플은 이 정보가 회사의 코로나19 대응 활동과 규정의 틀을 마련하는 데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 데이터는 개별 정보가 아닌 집합적 정보로 합쳐 비밀로 안전하게 보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건강하고 안전한 업무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이 정보가 필요하다고 애플이 결정하거나 이런 조치가 의무화되면 백신 접종 여부가 개인을 식별하는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96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추석 연휴를 앞두고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한 달 정도 더 연장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신규 확진자 규모가 벌써 2달째 4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리두기 자체가 확산 억제에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현행 거리두기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4단계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12일부터 60일 가까이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특히 비수도권 3단계조차도 7월 27일부터 한 40여일 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일단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장기간 동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확진자를 감소세로 전환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어떤 비관적인 견해들이 있는데 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고강도 거리두기 때문에 확진자가 급증하는 단계는 막고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 부분이 제한적인 효과를 나타내지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고강도 거리두기의 효과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일단 4차 유행이 시작됐을 당시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4단계 플러스 알파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그 당시부터 4단계 플러스 알파 지금보다 더 강도가 높은 어떤 방역 수칙을 적용을 하면서 짧은 기간 내에 단기간에 정말로 굵고 짧게 끝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고 네. 일단 골든타임을 놓쳤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이미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지금보다도 더 강도가 높은 방역 수칙을 적용하기에는 현실성도 부족하고 당위성, 명분도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의 최선은 현행 유지를 하면서 백신 접종을 끌어올려서 확진자를 감소세로 전환시키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게 최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추석 연휴 특별 방역 대책으로 일단은 현행 거리두기 연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의 대책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 연휴 그러니까 내일 그러니까 추석 연휴 특별 방역 정책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발표될 예정이거든요. 네. 일단 지금의 유행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현행 유지는 적어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확진자 수도 감소하지 않고 있고 그 예측 지표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현행 유지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최근에 일선에서는 가족 모임 제한 규모를 완화하는 어떤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상 만약에 어떤 형태로든 방역 조치가 완화되게 되면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2,000명을 넘어서 3,000명 가까이 도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네. 섣불리 방역 조치를 완화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특별한 백신 인센티브도 사실상 어렵지 않겠나라고 예측은 하고 있는데 예. 이 상황은 내일 정확하게는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일 어떤 수준이든 간에 방역 조치가 완화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추석 연휴의 방역 조치 완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 주 루마니아 협력 백신이 모두 600만 회분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효 기간이 한 달에 채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화이자 백신 안전성에 문제는 없을까요?
일단 유효기간을 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적절하게 보관을 했느냐 그리고 배송 과정에 문제가 없었느냐가 관건인데 만약에 적절하게 보관을 유지를 했고 배송 과정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라고 하면 유효기간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특별한 안전성의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예. 이 배송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그 보관 사항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판단이 사실은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께서 백신 접종을 할 때 침전물 등이 있는지 이상 유무를 좀 더 면밀하게 체크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600만 회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단 백신이 수급되면 하루에 100만에서 150만 회분 접종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네. 빠르게 소진될 걸로 예상을 하는 만큼 다른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 안전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배송 보관 과정이 관건이 되겠군요. 자, 그런데 백신 접종률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은 이스라엘이 부스터샷을 접종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신규 확진이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원인으로 봐야 할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8월 30일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신규 확진자가 1만 1,000명을 넘어섰거든요. 예. 이 수치 자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지난 1월에 3차 유행 정점에 도달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만 명 남짓을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백신 접종 이전보다도 확진자가 크게 증가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한 건데 예. 일단 지금 이스라엘에서 1차 접종률 기준으로 보면 66%고 2회차 접종, 그러니까 접종 완료 비율이 61% 정도로 나와 있고 부스터샷도 23% 정도가 접종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 정도의 수치는 실제로 델타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위드 코로나가 맞지 않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접종률을 보여야지만 위드 코로나로 갈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위드 코로나 얘기가 한동안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섣부른 위드 코로나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스라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세계보건기구가 콜롬비아에서 발견돼서 남미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뮤 변이를 관심 변이로 지정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지정된 건지 또 지금까지 알려진 특성과 사실은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콜롬비아에서 지난 1월에 뮤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주가 처음 등장을 했는데 8월 30일에 WHO에서 관심 변이 바이러스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에는 실제로 뮤 변이주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연구가 안 됐고요. 유전자 분석 정도가 현재 진행이 되어 있는데 네. 일단 유전자 분석을 했을 때 기존의 다른 어떤 변이 바이러스, 대표적인 변이 바이러스들에서 백신 회피 능력을 보이는 그런 돌연 변이 부위가 다수 발견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생각하기에는 뮤 변이 바이러스도 백신 저항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백신의 어떤 효과를 회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연구 결과가 없고요. 어쨌든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WHO에서 관심 변이 바이러스로 지정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앞으로 어느 정도 기존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회피 능력이 있는지는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뿐만 아니라 일본과 남아공에서도 새 변이가 등장하는 등 곳곳에서 현재 다양한 변이가 출현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존에 나와 있는 백신들이 과연 이러한 변이에도 예방 효과가 있는지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현재로서는 이 코로나19 백신을 제조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약사들이 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개발 중에 있지 아직 개발 완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했던 대안은 기존 백신의 접종률을 높이고 부스터샷을 통해서 면역 효과를 보다 더 높이는 방안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은 현재까지 발견된 어떠한 변이 바이러스도 완벽하게 기존의 백신의 효과를 회피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일단은 접종률을 높이고 부스터샷을 통해서 면역 효과를 높이는 방안밖에는 현재는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 예. 추후에는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개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아직까지는 백신의 효과가 있는 만큼 백신 접종률과 부스터샷 접종에 집중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엔 감기 같은 호흡기 질환과 코로나19로 혼동할 수 있는데요. 증상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뭐 지금 과거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렇지 않았지만 실제로 현재의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인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초기 임상 증상이 보통 두통, 인후통, 콧물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물론 이후에 그 어떤 증상이 진행이 되면 다른 기존 원래 잘 알려져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어떤 임상 증상을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 초기 증상 자체가 감기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콧물, 두통, 인후통 등이 실제로 감기에 걸렸을 때 반응하고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예. 따라서 실제로 코로나19와 호흡기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감기 바이러스의 증상을 사실상 정확하게 구분하는 방법은 힘들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네.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표적인 증상하면 발열과 기침과 미후각 상실이 나오고 있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미각, 후각 상실의 어떤 증상을 보이는 사례가 기존보다는 훨씬 더 줄어든 그런 네.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현재로서는 구별은 힘들다. 따라서 일단 호흡기 증상을 보이게 되면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고 최대한 빨리 검사를 받는 게 가장 최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특히나 개개인별로는 최근 일주일 이내에 마스크를 벗고 외부와 접촉, 빈번한 접촉이 있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개인 방역 수칙을 꼼꼼하게 지키고 또 스스로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5개 중소기업 소상공인 단체가 현재 방역 체계를 경제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2달 넘게 이어지는 고강도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조치로 소상공인들이 사실상 영업을 포기하고 있다면서 방역 수칙은 엄격히 적용하되 경제 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는 새 방역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입장 발표에는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도 참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오후 9시인 영업시간 제한을 업종과 위험도에 따라 오후 10시나 자정으로 늘릴 것도 요구했습니다. 지난 2분기 한국 경제가 강한 민간 소비 회복에 힘입어 0.8% 성장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0.8%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작년 1분기에 마이너스 1.3%, 2분기 마이너스 3.2%를 기록한 후 3분기부터 상승세로 반전해 3분기 2.2%, 4분기 1.1%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분기 1.7%, 2분기 0.8% 성장을 기록해 4분기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민간 소비는 준내구재와 서비스 소비가 늘면서 3.6% 증가해 2009년 2분기 3.6% 이후 12년 만에 최고 기록입니다. 정부 소비도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3.9% 늘었고 설비 투자 역시 운송장비 위주로 1.1% 성장했습니다. 국방부가 부대 구조를 병력 집약적 구조에서 첨단 무기 중심의 기술 집약형 구조로 개편하고 여군 비율과 민간 인력의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2-2026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먼저 병역 자원 감소 등에 따른 병력 감축 계획에 따라 2017년 61만 8천 명이던 병력이 단계적으로 감축돼 내년에는 5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든다며 이에 맞춰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국방 인력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전투 분야는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간부를 보강할 계획이라며 2017년 상비 병력의 31.6%였던 간부 비율을 2026년에는 40.5%까지 늘려 20만 2천 명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2017년 상비 병력의 5.9%였던 여군 비율을 내년까지 8.8%로 확대하는 등 점차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움직이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영국의 최신의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 전투단이 우리 해군과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해군이 추진 중인 경항공모함의 모델인데요. 영국 측은 이 항공모함의 강점을 기동의 자유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F-35 브라보 스텔스 전투기를
36대 갖춘 영국의 6만 5천 톤급 최신의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 길이 284m, 폭은 73m로 하루 72차례 전투기를 출격시킬 수 있는 말 그대로 움직이는 군사 기지입니다. 끝이 살짝 올라간 스키 점프대 8주로를 이용해 날아오르는 F-35 브라보 전투기. 몸에 힘을 주고 버텨야 할 정도로 후폭풍이 거셉니다. 8주로가 짧은 만큼 착륙할 때는 리프트팬을 이용해 수직으로 착륙합니다. 영국 해군은 항모의 강점으로 기동의 자유를 꼽았습니다. The unpredictability and the fact that you have choice about where you deploy your aircraft carrier and your operating base for F-35. That gives you the flexibility. 우리처럼 재래식 추진 방식이면서 미국 항모에 비해 크기도 적당한 퀸 엘리자베스호를 모델로 3만 톤급 경항모 건조를 추진 중인 해군은 승조원 규모가 미국 니미츠 항모의 절반인 1,600명인데도 항모 운영이 가능한 자동화 체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Our ammunition, the way we manage and move ammunition on board is all done electronically and remotely. 해군은 영국 항모 전단과 동해 남부 해상에서 연합 훈련을 진행하며 경항모 설계와 운용 노하우 습득에 나섰습니다. 영국 항모보다 약간 짧은 265m 길이의 경항모 건조를 추진 중인 해군은 국방 예산 72억 원을 배정받아 내년 초 기본 설계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외부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실내 농장은 어떠한 기후 조건에도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올해 초 이 실내 농장이 남극 세종과학기지에 설치됐는데요. 남극에서 잎채소는 물론 과일까지 맛볼 수 있게 돼 대원들의 사기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김항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하 26도의 혹한 속에 세찬 눈보라까지 몰아치는 남극 세종과학기지입니다. 하지만 기지 내의 한 컨테이너 박스 내부는 완전히 딴 세상. 밝은 조명 속에 녹색 식물이 싱싱하게 자랍니다. 가지마다 열린 고추부터 호박과 미니 수박, 토마토도 주렁주렁 열려 먹음직스럽습니다. 맛은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진짜 수박 냄새 난다. 무가 달다. 완전 설탕. 진짜 수박이다 이거. 세종과학기지에서 잎채소와 열매채소를 함께 재배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남극에 있는 29개 나라 기지 중에서도 미국에 이어 두 번째. 지난해 코로나19로 보급이 어려워져 몇 개월째 신선한 채소를 맛보지 못했던 기지 대원들이 누구보다 대환영입니다. 식물 온실이 설치된 후로 대원들이 틈틈이 푸른색의 식물들이 자라는 것을 보며 힐링하고 또한 과일들도 먹을 수 있는 것에 매우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이 실내 농장은 농촌진흥청이 10년 전에 이어 성능을 개선해 두 번째 보낸 것으로 LED 빛의 세기를 조절해 다양한 농작물 재배가 가능합니다. 극지라든가 사막지대에서도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되기 때문에 확립한 이 실내 농장 기술을 수출을 한다면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장기간 고립된 환경에서 근무하는 남극 세종과학기지 대원들이 싱싱한 농산물을 재배해 먹으면서 심리적 안정도 되찾고 연구 성과도 더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추석 명절 음식으로 즐겨 찾는 고기 생선류 수입 가격이 1년 전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관세청은 추석을 앞두고 주요 농축수산물 66개 품목의 수입 가격을 조사한 결과 39개 품목이 지난해보다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냉동 삼겹살 수입 가격은 1년 전보다 34.2%, 기타 냉동 돼지고기는 28.1% 올랐고 소갈비 26.7%, 뼈 없는 냉동 소고기 17.5% 등 두루 가격 인상이 이뤄졌습니다. 마늘, 양파값 등 일부 농산물 수입 가격도 올라 추석 장보기에 나선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관세청은 이달 9일과 16일에 농축수산물 수입 가격을 2, 3차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외식이 어려워지면서 가정에서 간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간편식을 찾는 소비자가 많아졌습니다. 네,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간편식 제품은 나트륨 함량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훈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와 1인 가구 증가로 집밥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국이나 탕류의 간편식이 인기입니다. 6년 전 650억 원 규모에 불과했던 즉석국 시장도 2025년에는 5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육개장과 설렁탕 간편식 15개 제품을 골라 안전성과 품질을 분석했습니다. 육개장 일부 제품은 나트륨 함량이 지나치게 높았는데 하루 권장량의 최대 97%에 달했습니다. 오뚜기 대구식 쇠고기 육개장의 나트륨 함량이 가장 많았고 닥터키친의 파 육개장이 가장 적었습니다. 건더기 종류와 함량 등 내용물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건더기 양은 오뚜기 육개장이 가장 많았고 닥터키친 제품이 가장 적었습니다. 재료 구성도 살펴봤는데 소들력 참 육개장이 6가지로 가장 다양했고 4개 제품은 3가지뿐이었습니다. 설렁탕은 모든 제품에서 나트륨 함량이 1일 기준치의 48에서 61% 수준으로 육개장보다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쇠고기 함량은 오뚜기 설렁탕이 가장 많았고 홈플러스 PB 제품이 가장 적었습니다. 모든 제품에서 미생물이나 이물이 나오지 않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품을 끓는 물에 넣고 4에서 6분 조리하여 섭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이보다 가혹한 조건인 60분 정도를 끓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품이 포장 용기에서 용출되는 유해 물질은 확인되지 않아 소비자원은 제품을 한 번에 먹기보다 2, 3회 나눠 먹고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되는 바나나와 시금치 등 과채류와 함께 먹을 것을 권장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반도체와 같은 전자제품은 제작 과정에서 고농도의 산업 폐수가 발생하는데요. 이를 처리하기 위한 산업용 필터 수요가 계속 늘고 있지만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기술 국산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극한환경 반응형 필터 소재 연구단의 조소혜 단장 모시고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 이후 우리 산업과학계에 큰 변화가 있었죠. 기술 독립을 위해서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국산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됐는데요. 극한환경 반응형 필터 소재 연구단 역시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실까요? 네, 2019년 일본 수출 규제가 있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기술 확보가 시급한 100대 핵심 품목들이 도출되었습니다. 예. 이들 품목 중 소재 자립화를 목적으로 과기부 주관으로 작년부터 소재 혁신 선도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17개 연구단이 선정되었고 핵심 소재와 부품을 국산화하고 미래 소재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R&D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중 제가 참여하는 극한환경 반응형 필터 소재 연구단은 2020년 8월에 헤파 필터와 여과장치 소재의 자립화 및 기능 고도화를 위해 설립되었고요. 현재 각각 3개의 출연연구소, 대학,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연구단은 반도체 등 전자제품 제작 과정에서 고농도의 산업 폐수가 발생하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정화하기 위한 고내구성, 고기능성 필터 소재 R&D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군요. 앞서 말씀 중에 반도체 같은 전자제품을 만들 때 고농도 산업 폐수가 만들어진다고 하셨잖아요. 정확하게 어떤 유해물질이 만들어지고 또 정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네,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제품 제작 과정에는 식각 공정이 반드시 포함되는데요. 네. 식각 공정은 불산을 사용하는 화학적 식각과 입자를 사용하는 물리적 식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화학적 식각 폐수 내에는 고농도의 불산과 산화제, 무기부산물, 유기용제들이 포함되고요. 네. 물리적 식각에는 산, 산화제, 구리이온, 산화물 입자, 유기용제 등 매우 다양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폐수의 정화 방법으로 미생물을 이용하는 생물학적 방법, 화학약품을 이용하는 화학적 방법, 분리막을 이용하는 물리적 방법, 수산화 라디칼을 이용하는 고도 산화 공정 등이 있는데요. 예. 앞서 말씀드린 식각 폐수의 경우 그 산도가 높고 유기용제의 비중도 높아서
환경 유해성이 높은 극한 환경 폐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침전제, 응집제 등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화학적 방법이 사용되는데요. 이 정화 방법의 문제점은 폐수 내 유해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제거하기 위해 과량의 화학 물질이 사용된다는 점과 처리 후 발생하는 많은 양의 불순물이 소각 혹은 매립 처리되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최근에는 분리막을 이용하는 물리적 공정이 약품 사용이 배제된 친환경 수처리 기술로 주목받고 있고요. 식각 폐수와 같은 극한환경 폐수 처리를 위해 기존 분리막 필터의 성능을 뛰어넘는 고내구성 소재 기반의 필터 개발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예.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폐수 자체의 그 어떤 오염 물질도 그렇지만 화학 물질, 그러니까 필터에 사용되는 그런 화학 물질도 환경 오염에 어떤 큰 우려가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그 분리막을 이용하는 물리적 공정, 이게 최신 기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대부분 그 기술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산업용 정화 필터가 그렇다면 그동안 국내에서는 개발이 잘 안 됐던 이유는 뭔가요? 네, 국내 산업용 정화 필터 제조 산업이 실제 상당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재가 폴리프로필렌과 같은 범용성 고분자 소재로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예. 불 속의 고분자나 세라믹 소재로 구성된 고내금성 필터의 경우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 가정용 공기청정기 필터와 같이 산업용 정화 필터도 일정 기간 사용 후에 교체를 해야 하는데요. 이에 따른 고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네. 따라서 국내에서는 고가의 고내구성 필터보다는 저가의 범용 필터 위주로 기술 개발과 산업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강화되는 환경 규제, 친환경 기업 이미지 확보 등의 이유로 고내구성 필터 사용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 우리 힘으로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또 개발할 수 있는 그 기술의 필요성도 함께 커지는 거군요. 자, 그렇다면 이 고내구성 필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대표적으로 고온, 안정성, 고내식성을 갖는 소재인 불 속의 고분자 혹은 세라믹 소재로 구성된 필터가 있습니다. 예. 특히 불 속의 고분자의 경우 국내에 가공이나 응용 기술은 많이 개발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원소재의 합성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원소재를 전량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또 다른 수출 규제와 같은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반드시 자립화가 필요한 소재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세라믹 필터의 경우 그 원소재가 되는 세라믹 분말은 다행히 국내 소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립화가 가능하지만 세라믹 필터 제조를 위한 분말 압출, 소결, 기공 제어 등 고도의 기술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예. 세라믹 필터의 글로벌 시장이 연평균 11.1%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향후 수요를 대비해서 이러한 요소 기술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고내구성 필터의 가장 큰 단점은 높은 단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단에서는 이 필터의 높은 단가만큼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필터의 수명 향상을 위한 요소 기술도 동시에 개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차압을 줄이는 표면 기능화, 다차원 구조화를 위한 플라즈마 처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네. 이를 통해 교체 주기를 늘려서 고가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네, 이 고내구성, 고내식성 그 소재가 훨씬 더 이제 좋은 효과가 있는 건 맞지만, 하지만 너무 비싸서 문제였는데 그 부분을 지금 개발하고 계시다, 개선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필터와 비교했을 때 지금 그 연구단에서 새로 개발하신 필터의 장점도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연구단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불 속의 고분자와 세라믹 소재로 구성된 고내구성 필터를 그 원소재 기술을 확보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공정, 모든 시스템 기술까지 연계해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고내구성 소재를 필터로 사용하면 기존에 별도로 사용되던 수산화 라디칼을 이용하는 고도 산화 반응 기반의 정화 방법을 필터 기반의 물리적 방법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 이 점에 착안하여 반응형 필터를 새롭게 제안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형 필터는 나노 촉매 소재가 복합화돼 산화 반응성을 갖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고요. 그 외 표면의 다층 구조와 기능화 코팅들이 접목돼서 내오염성, 수명이 향상되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반응형 필터를 사용하면 기존의 병렬형으로 사용하던 다단계 정화 시설이 하나의 공정으로 합쳐져 폐수를 한 번에 정화할 수 있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다른 이에 따른 에너지 절감과 부지 면적 축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방법으로 제거하기 힘든 저농도의 유해 물질까지 필터의 촉매와 흡착 기능을 이용하여 능동적으로 제거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예, 저는 단장님 말씀 들으면서 이런 말이 좀 생각이 나네요. 잘 만든 반응형 필터 하나가 10필터 부럽지 않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만큼 필터 하나로 엄청난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그런가 하면 단장님께서 계신 연구단에서 키스트 이외의 출연연과 대학 또 민간 기업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세부 연구마다 기업과 기관 또 학계가 함께 한다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네, 저희 연구단은 과기부의 국가 핵심 소재 연구단 중 소재 혁신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소재 혁신 선도 프로젝트는 원소재 개발부터 공정기술, 시스템까지 연계하는 플랫폼형 기술 개발을 통해 소재 자립화를 지향하는데요. 이를 위하여 성숙도 있는 원소재 혹은 공정기술을 보유한 출연연이 연구단을 리드하고 학계에서 원천 기술을 제공하고 민간 기업이 대량화 혹은 모듈화에 기여하고 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연구단은 총 9개의 산학년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요. 총 4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세부는 키스트가 부경대와 JNL-TEC과 함께 유해물질 제거용 나노 복합 필터를 개발하고 있고요. 2세부는 한국재료연구원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IB 머티리얼즈가 고위험 폐수 처리를 위한 세라믹 필터 소재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3세부는 한국화학연구원이 충남대와 PTF에게 불속의 고분자 필터 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파트가 개발한 소재를 마지막에는 키스트와 K1 에코텍이 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하도록 필터를 모듈화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부 연구마다 기업과 출연연 학계가 함께하면 상업화를 위한 니즈 파악이 빠르고요. 시장 맞춤형 R&D가 가능해져서 소재 산업의 데스밸리라고 불리는 기초부터 상업화로 연결되는 응용 단계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예. 산학연 협조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연구단에서 목표로 하는 산업용 필터 개발에 성공하면 산업적으로는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현재 대부분 전자제품 생산 공장에는 생산 라인보다 더 큰 부지가 정화시설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하루 평균 16만 톤의 물이 사용된다고 해요. 네. 그 양은 2리터 생수병이 8천만 개에 달하는 정도인데요. 예. 이 정도면 도시 하나의 정수장과 맞먹는 양입니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었고 이에 따른 삼성전자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갖고 사용량 저감을 위해 노력과 투자를 아끼고 있지 않습니다. 예.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저희 연구단이 목표로 하는 반응형 필터가 성공적으로 개발된다면 공업 용수를 정화해 재활용할 수 있는 비율이 높아질 것이고 예. 폐수 정화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대폭 줄일 수 있어서 수자원 확보라는 산업적 효과와 환경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저희가 개발하는 반응형 필터에 들어가는 소재나 요소 기술들을 따로 사용할 경우 폐수 처리 외 산업용 폐가스 처리, 공조 필터, 가정용 공기 청정기용 필터도 만들 수 있어서 넓은 산업적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 꼭 개발에 성공해서 말씀하신 효과들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이 얼른 오면 좋겠네요. 자, 총 5년의 연구단 활동 중 이제 막 1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좀 궁금한데요. 네,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연구단이 설립된 지 이제 막 1년이 지났는데요. 연구단 내외로 협력이 중요한 시기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해서 연구단장으로 부담과 걱정이 매우 컸습니다. 예. 다행히 온라인 화상회의를 적극 활용하면서 연구단 내에 서로의 신뢰를 쌓았고요. 상당한 수준의 연구 결과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오늘과 같은 이런 홍보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희가 진행하는 연구의 필요성과 지향점을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단은 앞으로 남은 R&D 기간 동안 원천 특허 확보를 위해 매진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로 원천 소재를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했고요. 세계 소재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혹은 신규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특허를 많이 창출해서 이걸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국내 필터 소재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발전과 환경 보호를 함께 해내는 지속 가능성이 바로 산업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 될 텐데요. 우리 과학계가 든든한 기술적 뒷받침을 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소의 키스트 물질구조 제어연구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코로나19 환자의 20%는 회복 후에도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스트리아 빈 의대 연구팀은 경증과 위중증 코로나19 환자들의 항체 반응을 분석한 결과 20%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정 부위에 대한 중화 항체를 형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정 수용체 결합 영역에 대해 항체가 만들어질 때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이 생긴다며 일부 사람들은 여러 이유로 특정 영역에 대한 항체가 생기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암 조직에 바늘을 삽입하고 열을 가해 종양을 지져 없애는 소작 시술의 부작용을 줄일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와 삼성서울병원 등 공동 연구팀은 암 소작 시술용 바늘에 필름 형태의 얇은 센서를 부착해 시술 부위 온도와 압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하고 소규모 폭발 등 이상 현상을 감지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암 소작 시술은 과정이 편리하고 시술 예후도 좋아 암 치료에 널리 사용되지만 소작 중에 소규모 폭발이 발생하면 암 전이를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활용해 차세대 태양전지의 성능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균관대 등 공동 연구팀은 태양전지 소재인 페로브스카이트에 기존 화학 첨가물 대신 유전자 조작을 통해 크기를 일정하게 만든 박테리오 파지를 넣어 전기 생산 효율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박테리오 파지의 입자가 페로브스카이트 표면에 결합해 크고 균일한 페로브스카이트 결정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태양광을 전기로 바꾸는 효율이 22.3%로 기존 소자의 20.9%보다 높았습니다. 전 세계 대기 오염 수준을 WHO 권고만큼만 개선한다면 인류 평균 수명이 2년 이상 연장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시카고대 연구팀은 고화질 위성 사진과 육지 실측 데이터를 활용해 전 세계 대기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32 마이크로그램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미세먼지 농도를 WHO 권고 수준인 세제곱미터당 10 마이크로그램 아래로 유지하게 되면 전 세계 인류 기대 수명이 평균 2.2년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미국 일부 지역의 애플 아이폰과 애플워치 이용자들이 애플의 전자지갑 앱인 애플 월렛에 자신의 디지털 신분증을 장착해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애플은 보도자료를 통해 애리조나와 조지아를 시작으로 코네티컷, 아이오와, 켄터키, 메릴랜드, 오클라호마, 유타 등 8개 주에서 디지털 신분증 기능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교통안전청 관계자는 공항 보안 검색 과정에서 여행객들에게 편리함을 더해주는 조치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주별 시행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현대차의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가 2035년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2030년부터 수소 전기차와 배터리 전기차만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2025년부터 모든 신차를 수소 배터리 전기차로 출시하고 2030년까지 8개 모델의 수소 배터리 전기차 라인업을 완성해 고급 전동화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입니다. 제네시스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퓨처링 제네시스 영상을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전동화 브랜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번 발표가 제네시스의 담대한 여성의 시작점이자 제네시스가 혁신적인 비전을 통해 이끌어갈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려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보건 의료인의 피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더는 4년간만으로 버티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앞으로 또 있을지 모르는 팬데믹 사태에 대비해 인력과 시설 등 보건 의료 체계를 꼼꼼하게 짚어봐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